지옥 같던 파리의 7월. 파리의 여름은 불에 데인 것처럼 시작됐다. 오전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부터 땀이 흥건했다. 그날 아침, 줄리엣은 몰랐다. 이 찝찝한 한 줄기 땀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줄은.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줄리엣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태어나 아시아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여행사에서 아시아 투어 기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올해 여름, 프랑스는 43도까지 오르는 기록적인 폭염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어서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을 정도였지요. 시원한 아시아로 피서를 가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고 선진국 일본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정교한 질서, 조용한 배려, 완벽한 시스템. 그 나라라면 이 지옥 같은 여름을 끝내줄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진국은 따로 있었거든요. 아파트 안 온도는 이미 28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밤새 틀어놓은 선풍기에서는 그저 더운 바람만 실실 불어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파자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찬물로 샤워를 해도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끈적끈적해졌습니다. 7월 15일, 파리의 기온은 41도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20년 된 지하철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블라우스는 등에 달라붙고 화장은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다른 승객들 사이에서 겨우 부채질을 했지만 손마저 축축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의 아스팔트는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 같았고 10분간의 도보 출근길 동안 물병 500ml를 다 마셔버릴 정도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던 오래된 에어컨은 40도가 넘는 폭염을 감당하지 못했고 동료들은 하나둘씩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저 역시 오후 2시가 되자 컴퓨터 키보드를 치던 손가락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줄리엣, 너도 집에 가. 이 상태로는 일이 안 돼. 팀장님의 말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집은 오히려 더 심각했습니다. 서양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때문에 거실 온도는 45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은 5분 만에 미지근해졌고 찬물로 샤워를 해도 2분이 지나면 다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냥 쇼핑몰이라도 가자. 에어컨이 있는 갤러리 라파에트로 향했지만 이미 수백 명의 파리지앵들이 몰려 있었고 카페는 자리가 없었으며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는 30분 넘게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기온은 여전히 35도였어요. 침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풍기 3대를 동시에 틀어놓았지만 뜨거운 바람만 돌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고 4시간 후에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깨어났습니다. 향후 2주간 폭염주의보가 지속됩니다. 최고 기온 43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니 TV 속 기상예보를 보며 저는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폭염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니. 프랑스 기상청은 이번 여름을 100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그 순간 문득 아시아가 떠올랐습니다. 7월이라면 우기일 테니까 덥긴 해도 프랑스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항공료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날씨 흐림 30도.
프랑스보다 10도나 낮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이라면 에어컨도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서비스도 좋다고 들었으니까요.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좋겠지. 항공료는 무려 1200유로. 제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제발, 제발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카드를 꺼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달 동안 모은 휴가비 전부를 쏟아부을 각오로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오후 2시 30분 하네다공항.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도쿄의 첫 인상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 안은 시원했고 깔끔했습니다. 역시 일본이야.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목적은 관광이요. 그러자 갑자기 일본어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데 말이죠. 잉글리시 플리즈. 심사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마치 또 영어쟁이가 왔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우롱. 원 위크. 도장을 쾅 찍어주긴 했지만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환영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죠. 숙소는 시부야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1박에 18,000엔. 제 한 달 용돈의 4분의 1이나 되는 비싼 작은 방이었지만 에어컨이 잘 되어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문제는 시차 때문에 새벽 2시에 잠이 깬 것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호텔 자판기를 확인해 봤는데 물 가격이 200엔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생수 2병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죠. 편의점으로 가자. 새벽 2시 호텔 로비의 야간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 직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 아래에서 지도를 꺼내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움은 주는데 왜 이렇게 껄끄러운 느낌이지? 눈도 제대로 안 마주쳐주고 표정도 완전 딱딱하고 지도를 받으면서도 도움은 받았는데 왜 고마운 마음이 안 들지? 사실 프랑스에서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 서비스가 완벽하다. 모든 게 정확하고 체계적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가기 전에 정말 기대가 컸어요. 아, 거기 가면 정말 완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외국인한테도 친절하게 도와줄 거야 하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외국인이라고 더 배려해줄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분명 친절하게 웃으며 도와주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이게 그 유명한 일본의 친절함이 맞나? 90도로 인사는 받았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시스템은 완벽한데 사람의 진심은 전혀 없었거든요. 마치 로봇이 정확하게 프로그램된 대로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완벽한 서비스와 따뜻한 마음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행히 100m도 안 되는 곳에 세븐일레븐의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물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입구 옆에 커피 머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신선한 커피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아, 저 기계로 내린 커피 마시고 싶은데. 그런데 기계 앞에 서자마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터치스크린의 모든 글자가 일본어였거든요. 카운터에서 잡지를 읽고 있던 20대 남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Can you help me? 직원은 잡지에서 눈을 떼며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커피 머신을 가리켰습니다. 커피. Yes, but. 제가 말을 마저 하기도 전에 직원은 한숨을 쉬며 기계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것도 모르냐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일본어로 뭔가 설명하는데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Can you speak English? 직원의 얼굴이 더욱 경직됐습니다. No. 그리고는 다시 기계를 가리키며 화면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터치. 이지. 하지만 화면 속 글자들은 여전히 암호 같았습니다. 어떤 버튼이 아메리카노인지, 어떤 버튼이 결제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이미 카운터로 돌아가 다시 잡지를 펼쳤습니다. 30분 동안 혼자 씨름한 끝에 포기했습니다. 물만 사서 나왔는데 130엔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50센트면 살 수 있는 물이었죠. 편의점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비스 좋다는 일본. 다음 날 점심시간. 아사쿠사 센소지 근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빨간 제등이 줄지어 매달린 작은 라멘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멘 그림이 창문에 붙어 있었죠. 입구에 식권 자판기가 서 있었습니다. 또 모든 글자가 일본어였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면을 삶고 있던 50대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Can I see the menu? 아저씨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No.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를 켰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저씨는 번역기 화면을 흘깃 보더니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식권 자판기의 메뉴의 버튼을 손가락으로 탁 쳤습니다. This. 800엔이 써져 있는 버튼이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딸각 소리와 함께 식권이 나왔습니다. 5분 후 뜨거운 라멘이 저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한 돼지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돼지고기인가요? 아저씨는 라멘을 가리키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코츠. 유오더드. 체인지. 노.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뜨거운 라멘을 그대로 두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800엔을 그냥 버린 셈이었습니다. 나가는 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지막 날, 우에노 공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GPS가 엉망이었습니다. 일본의 와이파이는 관광객에게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30대 정장을 입은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Where is the subway station?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뭔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손을 흔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쏘리, 쏘리.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20대 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에노 스테이션. 여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양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쏘리. 그리고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급히 사라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보자마자 피하거나 사과하며 도망갔습니다. 마침 당황해하며 길거리에 서 있는 저를 본 60대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하며 번역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스테이션. This way. 10 minutes. 그분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걸었습니다. 정말 10분을 걸어가니 우회노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항공료 1200유로, 호텔비 54,000엔, 그 외 잡비까지. 제 2달 용돈을 모두 쏟아부었는데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못했고 커피 한 잔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부야의 네온 사인들은 화려하게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서비스 좋기로 유명하다던데. 물론 일본 사람들이 고의로 불친절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영어를 못하면 노라고 하고 끝. 도와달라고 하면 쏘리라고 하고 끝. 규칙에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끝. 마치 로봇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43도 폭염을 피해서 나온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지옥이었습니다. 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남은 휴가는 4일. 이대로 파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교환학생으로 만났던 한국인 친구 민지였습니다. 한국인 친구 민지는 지금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일 가까운 친구입니다. 민지와 저는 정말 특별한 사이거든요. 1년 동안 파리에서 함께 지내면서 언어는 달라도 웃음 코드가 똑같았어요. 지금도 거의 매일 톡을 주고받아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 메시지가 와도 바로 답장하는 사이죠. 서로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예요. 줄리엣, 휴가 잘 보내고 있어? 일본은 어때?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지난 3일간의 모든 일들을 민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편의점에서의 30분, 라멘집에서의 굴욕, 전철역을 찾기까지 7번의 거절. 10분 후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줄리엣, 나 지금 완전 화났어. 그게 무슨 대우야? 민지의 목소리에서 진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으로 와. 한국은 일본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해봐. 하지만 돈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일본에서의 3일이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항공료는 걱정하지 마. 한국까지 8만 원밖에 안 해. 일본 호텔 하루값보다 싸. 줄리엣, 나랑 파리에서 6개월 살았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맞았습니다. 민지는 항상 솔직했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보여주고 싶어. 규칙 없이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뭔지.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에서 3일 동안 느낀 건 차가운 완벽함 뿐이었습니다. 시스템적이고 매뉴얼적이었죠. 민지야, 갈게. 한국 갈게. 진짜? 진짜로? 응, 바로 갈게. 역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제주항공 하네다에서 인천편이 2시간 후 출발이었습니다. 8만 원. 정말 일본 료칸 하루값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이번엔 정말 다르길.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남은 휴가는 3일 뿐인데. 하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시간 30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첫 인상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 심사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거든요. 관광이세요? 네. 며칠 계시나요? 3일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환영한다는 느낌이 전해졌죠. 인천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표를 사는 것부터 달랐습니다. 자동 발매기에 영어 버튼이 크게 있었고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지원했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더 놀랐습니다. 20대 한국인 남학생이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지도를 보고 있자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어디 가세요? 홍익대학교요. 아, 홍익대학교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을 김준호라고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와, 진짜요? 저 프랑스 완전 가고 싶었는데. 눈을 반짝이며 신기해했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그럼 제가 홍대까지 안내해드릴게요. 민지가 추천해준 홍대 게스트하우스는 하루에 3만 원이었습니다. 일본 호텔의 6분의 1 가격이었죠. 프론트 데스크의 20대 여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 오셨어요? 여기 지도랑 맛집 리스트 드릴게요. 직접 준비한 영어 지도와 맛집 리스트를 건네줬습니다. 심지어 한글로 된 메뉴를 영어로 번역한 쪽지까지 챙겨줬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 이름은 소영이에요. 소영 씨의 미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편의점 가기가 무서웠지만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홍대 거리의 CU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40대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물을 골라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프랑스요. 오, 프랑스. 프랑스 정말 좋죠. 제가 프랑스 빵 엄청 좋아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뒤쪽 진열대로 가서 프랑스산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서비스예요. 공짜로 과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일본 편의점에서 30분 동안 커피도 못 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시간 홍대 근처를 걸어 다니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떨어진 상태였죠. 지나가던 30대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홍익대학교가 어디인가요? 아, 홍익대요? 잠깐만요. 그 여성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지도 앱을 켰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다가 두 번째 골목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니 아예 지도 화면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줬습니다. 혹시 또 길 잃으면 이 사진 보고 가세요. 일본에서 7명에게 거절당했던 기억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근처 소고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사장님이 큰 소리로 반겼습니다.
혼자 온 외국인 손님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소고기 혼자 먹기 힘든데. 그러더니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상추에 고기 올리고 마늘, 된장 넣고. 마치 딸을 챙기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김치찌개도 서비스로 드릴게요. 프랑스에서 온 손님인데 잘 대접해야죠. 일본에서는 라멘도 바꿔주지 않았는데. 식사를 잘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소고기집 사장님께서 24시간 찜질방에 가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소고기집 사장님이 추천해준 24시간 찜질방에 갔습니다. 입장료가 8,000원이었습니다. 일본 료칸의 25분의 1 가격이었죠. 프론트에서 영어로 된 이용 안내서를 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찜질방 처음이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20대 직원이 직접 시설을 안내해 줬습니다. 사우나, 온탕, 냉탕, 수면실, 식당, 심지어 마사지실까지. 이 모든 게 8,000원으로 이용 가능해요. 내 밤새 있어도 괜찮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온 지 12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지하철, 게스트하우스, 편의점, 길거리, 식당, 찜질방까지 모든 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3일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민지 말이 맞았구나. 정말 다른 세상이야. 스마트폰을 켜서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한국 정말 대박이다. 일본과 완전 다른 세상이야. 민지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치? 내가 뭘 했어? 아직 첫날인데 이미 그렇게 느꼈다면 앞으로 이틀 더 있으면 완전 충격받을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국 둘째 날. 경복궁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안국역에서 내려 주머니를 만져보니 지갑이 없었습니다. 지갑이 없어졌어.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개찰구를 막 통과했을 때였고 저는 가방 속을 여러 번 뒤졌지만 현금도 카드도 외국인 등록증이 들어있던 그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누가 가져간 건가?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하철 플랫폼으로 되돌아가며 눈을 부릅뜨고 바닥을 훑었습니다. 빠르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검정색 가죽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치겠네. 서울에 와서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다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82로 시작된 번호.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 받는 현지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줄리엣 씨 맞나요? 서울 지하철 역무원 김철수입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네, 제가 줄리엣인데요. 역무실에 지갑이 접수됐어요. 안에 여권에 써져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지갑, 제 거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어떻게 나를 찾았는지, 어떻게 지갑을 그렇게 빨리 보관하고 연락을 준 건지 그 모든 과정이 너무도 신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무실 문을 열자 김철수 씨라는 역무원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줄리엣 씨, 지갑 여기 있습니다. 내용물도 그대로예요. 저는 그 말에 멍하니 서서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그리고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가족 사진 한 장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대단한 도시예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도시는 단지 안전하기만 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감 속에서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가시려면 여기서 3번 출구로 나가서 직진하시면 돼요.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서 지도 앱을 켰습니다. 한복 체험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알려드릴게요. 관광객들한테 친절한 곳이에요. 지도 화면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길을 잃으면 이 지도 보고 가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김철수 씨가 알려준 길을 따라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근정전을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제 사진을 찍어주시는 동안 어머니는 포즈를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서시면 배경이 더 예뻐요. 초등학생 딸도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언니, 여기 봐요. 하나, 둘, 셋. 김철수 씨가 추천해준 한복 대여점을 찾아갔습니다. 한복 체험하고 싶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프랑스요. 사장님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프랑스요? 제가 프랑스 한복 모델 사진 찍고 싶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모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대신 한복 무료로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요즘 외국인 한복 사진이 인기거든요. 분홍색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를 입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전문 사진작가처럼 촬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부채 들고 포즈. 이번엔 우산 들고 뒤돌아보세요. 1시간 동안 100장이 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USB에 다 담아드릴게요. 서비스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열이 올랐습니다. 이상하다. 아마 어제부터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피로가 몰린 것 같았습니다. 전통찻집 사장님께서 저의 안색을 보시더니 괜찮으냐고 물어보시며 가까운 병원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접수를 하려는데 한국어로 된 서류들이 복잡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하지? 20대 접수 직원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접수 직원분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여권만 보여주세요. 직원이 모든 서류를 대신 작성해줬습니다. 50대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영어로 진료해 주셨습니다. 콜드, 트래벌 타이어드, 메디션, 레스트. 단어를 나열하며 설명해 주셨는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주면서 종이에 영어로 복용법까지 써주셨습니다. 3times a day, 애프터 밀. 게스트하우스에 돌아가자 소영 씨가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어디 아프세요?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좀 다녀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잠깐만 기다려요. 10분 후 돌아온 소영 씨 손에는 죽과 이온음료, 해열제, 체온계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이런 걸 어떻게. 괜찮아요. 혼자일 때 아프면 정말 힘드시잖아요. 저녁 8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만났던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소영 씨가 몸살 나셨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집사람이 김밥 많이 만들었다고 가져다 주라고 하네요. 우리 딸 유학 갔을 때도 현지에서 이런 도움 많이 받았어요. 감기약이랑 비타민 사왔어요. 꼭 챙겨 먹으세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걱정됐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외국인을 대하는 따뜻한 배려, 병원 직원들은 언어 장벽을 넘어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습니다. 소영 씨는 필요한 모든 걸 사다 줬고 편의점 사장님이 갖다 주신 김밥은 정말 지금도 또 먹고 싶은 맛이었어요. 김의 짭짤함과 밥의 담백함,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단무지의 아삭함과 계란의 부드러움까지. 프랑스에서 아플 때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오늘 몸살 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가족처럼 챙겨줘. 정말 신기해. 민지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그거 완전 한국 스타일인데 아픈 사람 보면 가만히 못 있어 하는 게 한국인들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경복궁 구경도 한복 체험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몸살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걱정스러웠지만 그 일로 인해 진짜 한국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7월 24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몸살이 나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나? 3일 전 일본에서 절망에 빠져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 씨가 체크아웃을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언니 없으면 게스트하우스가 심심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아쉬워요. 혹시 나중에 한국 또 오실 거예요? 꼭 올게요. 아니, 아예 살러 올지도 몰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느 나라 가세요? 프랑스요. 한국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정말 좋았겠네요. 또 놀러 오세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3일밖에 안 계셨네요. 아쉽겠어요. 네, 정말 아쉬워요. 다음엔 더 오래 방문하세요. 한국에 볼 게 정말 많거든요.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일본에서는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있고 싶어. 기내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지난 3일간의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에게 오래도록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며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주던 한국 가족들이 찍어준 경복궁 사진, 한복 모델 촬영 사진들, 편의점 사장님과의 셀카 사진들을 보고 또 보았어요. 저는 그저 폭염을 피해 여름 휴가를 갔을 뿐이었는데 그 여행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바로 인스타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 일본 vs 한국 3일씩 있어본 프랑스인의 솔직 후기. 영상에는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들과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대비해서 담았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들은 저를 더욱 설레게 했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프랑스 친구들이나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50만 명이 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48시간 후에는 200만, 일주일 후에는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 폰이 계속 알림음을 울려서 무음으로 바꿔야 할 정도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댓글창을 열어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온갖 언어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번역기를 돌려가며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대부분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어떤 분은 이건 SF 영화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한국 가고 싶어졌어. 일본 여행 취소하고 한국으로 바꿨어.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하구나. 줄리엣 덕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 이게 진짜 환대구나.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 관련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줄리엣의 한국 이야기라는 채널명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정확히 1년 후 저는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게스트하우스 소영 씨와는 지금도 절친한 친구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저를 딸처럼 챙겨주십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프랑스어 강사로 일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국의 따뜻한 일상을 세계에 소개하고 있죠. 한국의 정이 뭔지 알고 싶다면 줄리엣 채널을 보세요라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3년 전 파리의 43도 폭염에서 시작된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이 없었다면 한국의 감동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줄리엣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해외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